대한민국을 이끈 정치 원로 20인을 통해 바른 정치의 길을 묻습니다. 한국 정치의 길 원로 20인을 만나다 진행을 맡은 손정은입니다. 이곳은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를 지원하는 경기 콘텐츠 코리아 랩입니다. 첨단 IT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20년 전 미래 산업을 예측하고 이곳 판교 테크노밸리를 설계한 분입니다. 그럼 지금 그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의원님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온 이곳이 이 산업지구가 판교 테크노밸리잖아요. 예, 예. 워낙에 유명한 곳이긴 한데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실리콘밸리 아시죠? 그럼요. 미국에. 네. 한국의 실리콘밸리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간단한 얘기죠. IT 산업, 벤처기업의 그리고 첨단 기술 산업의 본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렇군요. 네, 오늘 이런 특별한 장소에서 의원님하고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제가 오늘 굉장히 기대하고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의원님, 요즘도 뉴스 많이 지켜보고 계실 텐데. 뉴스 아무래도 보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서 특히나 좀 이렇게 눈길이 가는 뉴스는 어떤 걸까요? 요즘 안보가 중요한데 그래도 저는 경제, 특히 디지털 산업, 첨단 기술 산업,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서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전쟁, 경제 전쟁을 하잖아요. 거기 잘못하면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우리가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한 25%를 차지했었는데 중요하죠. 그게 아주 많이 떨어져서 경제 성장도 낮아지고 수출도 줄어들고 예산까지도 줄어들고 그렇거든요. 네, 과연 미국이 중국과 반도체 통제를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우리 삼성전자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가, 또 미국이 공급망을 재편을 하면서 한국의 반도체가 미국에 가서 생산해야지 혜택을 주는 미국의 수출 그 반도체 및 과학법, 또 그리고 IRA라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걸 통해서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거를 통제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관심이에요. 야, 말씀 들어보니까 첨단 IT 전문가시네요. 아, 이래서 이런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드셨구나라는 게 방금 대답에서 제가 느껴졌거든요. 오늘 이 장소가 의원님께서 설계하신 판교 테크노밸리가 지금 이거 파노라마 뷰로 아이고 좋네요.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설계를 했지만 물론 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있을 때 설계를 해서 지금 네. 여기가 만들어졌지만 참 보기 좋아요. 네. 여기 지나갈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네. 이게 제가 도지사 임기 4년 동안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끝나기 직전에 그 기공식을 했어요. 와. 그때 여기 다 건물 보이시죠? 예. 이걸 다 디자인을 그대로 자연 환경 그대로 맞춰서. 근데 건설부 입장에서는 여기가 그 당시로서는 2000년대 초에 그 경기도에 남은 가장 좋은 주택단지였거든요. 근데 그걸 벤처 기술단지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건교부 입장에서는 산업단지니까 투자한 것에 대해서 수익금을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4년을 싸웠는데 제가 경기도지사 당선이 되고 아직 취임하기 전에 건교부에서 이걸 주택단지로 바꾸려고 내부적으로 결정했어요. 그걸 알고 제가 장관실에 뛰어들어가서 장관이 안에 있는데 없다고 그래. 무슨 소리야.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무슨 소리냐고. 근데
그 지금 그때 디자인하고 그때 그 이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다 설계를 했는데 그대로 만들어진 게 아주 성공을 했어요. 와. 여기 지금 매출이 몇 년 전만 해도 70조였었는데 네. 지금 뭐 100조 훨씬 넘을 거예요. 네. 정치인이 되기 이전에 민주화 투쟁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시작이 대학교 때가 아니라 고3 때 처음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뭐 고3 때는 그때 한일회담이 그 체결되는 해였어요. 1964년. 그때 대시위를 하고 그게 뭐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거고 본격적으로는 역시 대학교 들어와서부터 한일회담 반대 운동으로 시작해서 학원 자유화 운동, 그다음 민주화 운동, 그다음 뭐 노동 운동 하겠다고도 했다가 청계천 판자촌에 가서 빈민 운동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기반으로 한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했고 네. 그게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죽기까지 그때까지 계속됐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저는 1965년에 대학교 입학해서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까지 오직 독재 타도 유신 철폐 반박정희 그걸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다만 이제 단지 민주화 운동뿐만이 아니라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고 빈민운동에 관심을 참여를 하면서 사회정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민주화와 사회정의는 같은 길이다. 이런 걸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네. 의원님은 네. 이렇게 독재 정권, 박정희 정권에 맞서는 민주화 투쟁 운동을 끊임없이 해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다시 평가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게 어떠한 생각의 변화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 한국을 다시 보고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외국에서 보는 평가를 보면서 차츰차츰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저는 젊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기까지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은 막말로 치면 왼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영국에 갔을 때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무슨 고생이냐.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야 한국 그렇게 발전하는 나라. 포스코도 생기고 제철 산업도 하고 아이고 뭐 그 최고라고. 근데 나는 박정희한테 반대만 하다가 박정희 시대에 감옥 가고 박정희 시대에 뭐 모진 고문 당하고 박정희 시대에 도망 다니고 하는데 박정희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니까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와, 그랬군요. 그냥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영어 갖고 많이 싸웠어요. 다 같이 박정희 칭찬이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인데 무슨 경제 발전이냐?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너희가 전태일을 알아? 너희가 와이치를 알아? 그 사람들이 전태일을 어떻게 알고 와이치를 그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 분에 그런 그 열정에 막 싸우고 그랬는데 차츰차츰 내가 본 박정희와 내가 본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이것과 세계가 보는 박정희, 세계가 보는 대한민국 경제 이렇게 다르구나. 그걸 차츰차츰 느끼게 됐어요. 네. 우리가 독재 국가에 있지만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은 제대로 했고 또 그 세계 전체와 비교해 보면은 그 국민의 평등 지수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그래서 차츰차츰 제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네.
제가 세계 속의 경기도라고 경기도 표어를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로 나가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보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세계를 보고 미래를 보고 나가는 것이 박정희 리더십의 에센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그 기초를 다지는 것. 산림 녹화를 한다. 댐을 만든다. 또 경공업 수출단지를 만든다. 근데 우리가 중화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외자를 만들기 위해서 광부, 간호사를 독일로 파견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걸 기초로 해서 또 한일 회담을 통해서 그 한일 청구권 자금 이걸로 포스코를 만든다든지 그 조선 사업을 한다든지 미래를 보고 나가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살 수 없으니까 세계로 뻗어나가야 된다.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봅니다. 네, 2006년 6월에 경기도지사를 퇴임하셨죠. 근데 퇴임 이후에도 아주 특별한 그런 여정을 보여주셨어요. 전국을 100일 동안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때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한 번밖에 마치지 않은 거는 그런 경기도에 바쳤던 열정 을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쓰고 싶었어요. 제가 경기도지사 나올 때 구호가 땀으로 경기도를 적신다였습니다. 정말로 땀으로 적셨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경기도만 갖고는 안 되고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켜 본다고 생각을 해서 대통령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만 임기를 마친 거예요. 전국을 순회하자.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 국민들의 삶을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을 모색하는 그 생각을 했던 거죠. 농촌에 가서 밭 메고 모두 이제 그때는 가을이 됐으니까 가을 추수도 하고 그러면서 그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그 집에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진심인 거예요. 진심. 진심. 그러니까 손학규가 뭐를 한다고 그러면은 성패를 떠나서 저 사람이 거짓되게 뭘 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언론 기자, 언론 카메라만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 아마 그게 민심대장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안 믿는 사람도 많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렵지만 정치인들이 국민을 향해서 진심으로 대해야 된다. 진심을 몸으로 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2012년에 의원님의 대선 슬로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워낙에 화제였어서 저녁이 있는 삶이었죠. 우리가 산업화, 빠른 산업화로 뭐 얼마나 생활이 어렵습니까? 뭐 이제 노동 강도도 높고 또 이 육체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정신 노동자들도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은 또 술자리 가져야 되고 2차, 3차, 그 다음날 아침에 가야 되고 자기 개발을 기회가 없고 자기 정서를 느끼고 이럴 기회도 없고 교육을 다시 받을 시간도 없고 그러한 시간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저녁이 있는 삶. 그런데 그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 다
단지 분배를 확장하자 이런 뿐만이 아니고 그런 저녁이 있는 삶을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 그러한 물질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생산을 해야 되고 나라가 번영해야 되잖아요. 그걸 종합적으로 표현한 게 저녁이 있는 삶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 제가 잘 아는 음악가 한 분이 노래를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노래로 만들어줘. 하루 일을 마치고 비누 향기 날리며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운다.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나누자. 모두 함께 일하고 모두 함께 나누자. 저녁이 있는 삶.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누리자. 근데 참 그게 2012년에 대선 슬로건이었으니까 11년이 지났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펼쳐야 저녁이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한쪽으로는 번영, 국가 번영이 기초가 돼야죠.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정의로운 분배, 공정한 사회. 그게 요즘 그 화두가 되고 있는 정의고요. 근데 번영과 정의는 함께 가는 것이다. 이게 번영을 완전히 이뤄놓고 그다음 정의로운 분배 아닙니다. 해나가면서 계속 같이. 같이 해나가야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지만 다른 한편 복지의 수준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고 봅니다. 물론 가야 될 길이 멀고 아직도 노동 강도가 높고 또 노동에 대한 어떤 그 편차도 있고 한데 같은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희 프로그램에서 준비한 아주 특별한 코너가 있죠. 바로 추억 한 장인데요. 지금 제가 추억 한 장을 들고 있거든요. 네. 손학규 의원님의 추억 한 장은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야, 이게 지금 여기 텐트가 있고 인형이 있고 이게 예.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2018년에 단식을 했죠. 열흘간 단식을 했어요. 네. 그게 국회 로텐다홀입니다. 여기서 이제 단식을 했는데 여기 책상이 있을 거고 이제 저녁에 자고 제가 한 일주일쯤 되니까 몸이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텐트에서 잤는데 여기 위문 또 격려하러 오신 지지자들이 뭐 그 인형 하나씩 갖고 오고 그러니까 남들이 또 보고 또 가져오고 그래서 여기 놓고 간 건데 아주 아름답네요. 아니 이게 지금 지지자분들이 오셔서 인형을 이렇게 하나씩 놓고 가셨다고요? 그렇죠. 네. 예. 야, 이 인형들을 보면서 네. 손학규 의원님을 지지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예. 네, 그때 이때는 뭘 주장하시려고 단식을 하신 그때 거예요? 2018년 12월이에요. 예. 한겨울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요. 네.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근데 저는 그때 바른미래당 제3당의 대표였었습니다. 네. 제1당하고 제2당, 그 당시 자유한국당인가요? 여하튼 국민의힘 전신하고 또 지금 민주당 거기서 예산안을 그냥 합의를 해버렸어요. 통과시켰어요. 근데 우리는 예산안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선거제도를 바꾸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여야 간에 그렇게 쉽게 그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았거든요. 합의를 해버렸어요.
대통령인데 단식을 하면은 뭐 병복으로 가로있고 뭐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흐트러뜨리고 하는데 저는 내 진정성을 보여주겠다 하는 생각에서 양복 정장에 넥타이 매고 매일 면도를 하고 국회 본관 안에 국회 직원들의 그 목욕 샤워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매일 면도하고 머리 단정하게 하고 한 7일쯤 되니까 기력이 좀 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나의 마지막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비서실장도 보내고 당시 국회의장이던 문희상 의장이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기도 지지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3당 민주당, 국민의힘 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협의를 해서 3당 간에 합의가 돼서 그래서 열흘 만에 단식을 끝냈죠. 이야. 네, 어쨌든 정치인들이 이렇게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뉴스만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단식 투쟁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려면 정치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대의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주의 그 전두환 정권의 포갑에 저항해서 단식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 제도를 위해서 단식을 했습니다.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 다당제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했고 근데 이게 내 개인의 정치적인 욕심을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위장을 한다든지 그럼 국민들이 알거든요. 우선 대의에 맞아야 됩니다. 대의에 맞아야 되고 진실되게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 목표가 뚜렷하면 국민 여론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것을 담당하는 집권자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요새 정치인들이 어려울 겁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싫어하고 뉴스를 안 보고 텔레비를 보지 않겠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 정치인을 대하는 태도 정치인들 여러분들 스스로 느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나 자신의 재산이다, 공천이다 이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 당의 집권이다. 당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보다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렸을 때 강조했었던 애국심이 지금처럼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없습니다. 세계가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대결로 우리가 피해자가 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세계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 나라가 설 수 있는 이런 길을 찾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고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힘들지만 나는 대의를 위해서 나간다. 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나간다. 우리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바치겠다. 이런 자세로 국민만 보고 나가는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에서 다 미국 본토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기술 격차를 높여야지. 미국도 아이고 할 수 없다 한국 거 받아들여야지. 중국도 마찬가지.